자, 보겠습니다. 정보사회론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론이란 과목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요령은 뭐냐면 깊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깊게.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정보사회학이라고 하지 않고 정보사회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이거는 학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보들이 난무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현상을 위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요령은 깊게 공부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도 대부분이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문제가 나오니까 얇게 넓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요령은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로 계속 드릴 거고, 오늘의 내용은 전체적인 정보사회론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이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보사회론 과목을 공부할 거고 어느 부분에 위주로 시험제 출제가 되는지를 포괄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에 대한 이론 분석으로 나갈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론을 먼저 분석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하는데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이론이라는 학문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들에 해당하는 이론을 역으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짧게 공부해서 100점은 사실 맞을 수가 없고요. 90점도 좀 어렵습니다. 이 강의만 듣고는.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럼 몇 점을 목표로 하면 됩니까? 우리는 76점. 아시겠죠? 본 강의를 통해서 76점 맞으면 뭐 정말 어렵지 않게 정보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통 과목에 대해서 당락이 중요한 부분이지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크게 당락이 많이 좌우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60점에서 80점 사이를 맞으시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76점을 목표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선정하지 않고 바로 이런 프린트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정보가 영어로 뭘까요? 정보. 인포메이션. 그렇죠? 정보는 인포메이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정보하고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와 정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자료는 먼저 영어로 뭐죠?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그러면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전혀 틀립니다. 전혀. 어떤 기준으로 완전히 다르냐? 우선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자료라고 해요. 가공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름, 핸드폰 번호, 신상에 대한 하나하나의 자료들을 자료라고 하죠. 하지만 정보는 가공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를 만들어서 하나의 학생 기록부를 만들었어요. 이 학생 기록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건 자료, 가공된 건 정보라고 한다. 그러면 정보 안에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보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정보 사회론에서는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자료를 가공시켜 갖고 내가 원하는 걸로 만든 거, 그 결과물, 그게 바로 정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업사회가 끝나고 나서 정보들이 난무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사실 공업사회에서는 해당이 되는 말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 즉 성공을 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도 뭐를 많이 캐치하면 됩니까? 정보를 많이 캐치하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왜 그래요? 정보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 동물을 잡아먹고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말고요, 우리가 그냥 농사를 짓기 시작한 농업사회에서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을 하고
돈이라는 화폐가 발명이 되면서 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거래하는 상거래가 이루어졌죠. 농업사회가 끝나고 상거래사회랑 같이 등장한 게 바로 공업사회다라는 거죠. 이 공업사회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지만 공업사회가 끝나고 나서 정보사회로 넘어오는 거죠.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정보들을 많이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보를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정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많이 습득한 사람들이 성공의 기회가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럼 미래의 사회는 뭐가 될 것인가? 미래의 사회는 바로 이러한 정보들이 축적이 됨으로써 내가 아는 게 많아지는 것. 무슨 사회가 될까요? 미래에는 지식사회가 될 겁니다. 미래에는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식사회로 아직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 과도기에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 지식은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컴퓨터 AI가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AI가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사회를 넘어가는 이 관점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AI, 즉 AI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들이 뭐가 있습니까? IT 기술들이 있죠.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큰 개념에서 보면요. 아시겠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현상들을 이야기한 여러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면 얘기를 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쓴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책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본인들의 책에다가 이러한 현상들을 서술을 합니다. 이 책은 수필집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소설책이 많아요. 공상과학에 대한 소설책들이 쓴 것들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책에 집필된 내용들을 학자들이 집필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3문제에서 5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은 학자들을 많이 외우고 책 제목도 많이 외워야 돼요. 시험대 나오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학자들과 책 제목 외우는 게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학자가 나올 건지 어떤 책이 나올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넓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정보사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제3의 물결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제3의 물결.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정보사회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때는 정보사회론에서 그동안의 기출문제 보기 1, 2, 3, 4번에 나왔던 학자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학자들 공부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사회책에 나와 있는 학자들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기출문제에 나왔던 학자들 리스트를 뽑아갖고 공부하는 게 훨씬 적중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 방법은 짧은 시간 내에 퍼펙트하게 하지 말고 이러한 학자들 따로 외우고 책 따로 외우고 이 책들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따로따로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험제 출제가 된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용을 보면은 서술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자료의 개념을 보면 자료는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데이터. 자, 데이터는 관찰이나 측정에 의해서 얻은 무슨 값? 단순값이에요. 그냥 단순값.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은 3cm이다. 3cm라는 것은 뭐가 된다? 데이터가 된다라는 거죠. 이 분필은 3cm이고 색깔은 노란색이고 모양은 동그랗다라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새로운 분필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새로운 것들, 가공된 것들은 뭐가 되는 거죠? 정보가 되는 거죠. 이 분필을 쓰면 손에 분필가루가 묻고 모양이 동그랗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쉽다. 이러한 정보들을 습득을 해서 여러분들은 세모난 분필을 만들 수도 있고 손에 묻지 않는 분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공된 결과인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밑에 정보의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밑줄 하나만 긋고 넘어갈까요? 자료의 개념 중에 일상생활에서 세 번째 줄 가공되지 않은 것 보이시죠? 가공되지 않은 것.
세 번째 하이픈입니다. 자료의 개념에서 세 번째 하이픈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가공되지 않은 값들, 그 부분 보이시죠? 이게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죠.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충분성이 존재할까요? 불충분성이 존재할까요? 불충분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밑줄을 그어놓고 개념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개념은 무조건 아셔야 되겠죠. 자료를 목적에 맞게 뭐한 거다? 가공한 거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정보다라는 거죠. 밑에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면 정보 부분 위에 보면 자료를 가공하여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으는 것 모두 정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을 왜 할까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변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식의 개념을 보면 지식은 정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는 작용이에요. 아는 작용. 이 작용에 의해서 알려진 내용을 바로 지식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식 사회로 넘어가는 사회의 과도기에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광의, 즉 넓은 의미에서는 사물에 대한 개개인의 단편적인 실제적, 경험적 인식을 뜻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우리가 지식이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밑에 있는 표인데요. 밑에 있는 표 네모난 걸 보시면 데이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다. 평가되지 않은 현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정보는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에다가 뭐를 받쳐주는 거예요? 특정 상황에서의 평가. 즉 평가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가공이란 말로 표현도 되는 거죠. 가공되어지면 정보가 된다는 거죠. 지식은요, 그러면 정보에다가 미래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가 들어가면 역시 이거는 지식이 되는 거다. 워낙 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거는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념.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 가면요, 우리 정보사회로는 특징이 딱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개념을 알면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비슷하게. 각자 주장하는 대로 표현을 다 달리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 또 보면, 밑에 네모난 표를 보면 정보와 지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차이 중에 정보는 넓은 의미에서 뭐다? 자료를 뭐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하는 거. 자료를 뭐 한다? 처리하는 거. 자료를 처리하는 거다. 지식은 사실이나 견해에 대한 진술이 조직화된 체계로 사유된 판단이나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통신 매체를 통해서 체계적인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통신 매체를 통해서 꼭 전달되지 않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지식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내용을 적어놓은 거고요. 정보는 단편적이고 특정한 반면 지식은 뭐다? 스트럭처하다, 구조적이다, 결합적이다, 때로는 보편적일 수도 있다. 좀 넓은 의미가 되겠죠. 정보를 평가한 거기 때문에 조금 넓은 의미에서의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보는 적시적이며, 적시적이란 말 어려운 말 아니시죠? 적재적소다라는 말이고 일시적이에요. 때로는 수명이 짧은 반면에 지식은 영속성을 갖는다. 내용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로 정의한 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정보와 지식의 차이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잘못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정보는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메시지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을 정보라고 하고, 정보는 의사소통에 의해 획득하고 지식은 사고에 의해서도 획득이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의 결론인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료와
정보와 지식에 대한 차이점들을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이건 그래서 외우기도 하셔야 되지만 외우는 거 이상으로 개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개념 파악을. 어려운 거 아니시죠? 자료, 정보, 지식에 대한 부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앞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자, 그러면 밑에 4번에 정보사회, 인포메이션 소사이언티라고 하는 정보사회는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정보화에 있는 사회, 그 정보사회예요. 정보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보들이 난무해 있는 사회, 그 정보화죠. 말들이 다 비슷해요. 하지만 영어로는 하나예요.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인포메이션. 그래서 이 정보사회 개념을 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잖아요. 정보가 매우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정보사회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시중에 이론들이 많이 안 나와 있고 시중에 책들이 많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시험을 더 잘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정보사회에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부자 되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법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로또를 사서 당첨되면 돼요. 그러면 로또를 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몇 번이 당첨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몇 번이 당첨될지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로또를 사서 당첨되겠죠. 한든간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로또 번호를 조작한다라고 해서 조작설이 있었잖아요. 로또 번호에. 실제로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의 뭐 작은 나라는 로또 번호를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조작했냐면 번호에 그 공의 무게를 달리하는 거죠. 공이 위로 막 이렇게 분산되는 방식으로 우드를 쓰고 있잖아요. 뭐 보셨을 거예요. 토요일마다 하는데 공들이 여기에 막 퍼져 있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그 어떤 게 떨어져 나올까요? 라고 하면 아무래도 무거운 공이 아래로 가니까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 무게를 무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밝혀져 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작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알으면 그 번호를 사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자꾸 부자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정보사회로는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한 사회는 아니고요. 정보들을 통해서 사회 변화가 어떻게 나타내느냐를 알기 위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업을 주체로 발전하는 공업사회에서 벗어나 정보산업을 주체로 발전하였다. 내용 어려운 거 아니죠?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이다. 즉 공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왔다. 사회의 정보화는 공업화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으나 공업화가 완료된 사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거 밑줄 그으세요. 공업화가 완료된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가 일어난 거예요. 때로는 공업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정보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시험 문제의 지문을 본 적이 있어요. 맞을까 틀릴까요? 틀리죠. 공업사회가 끝나야지만 정보사회가 온 거예요. 정보사회는 공업사회의 다음 단계로 생각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사회는 미국 사회학자 리스먼이라는 사람이 표현대로 무슨 공업이다? 탈공업이다. 탈공업이라는 의미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죠? 공업사회를 탈피했다. 탈공업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개념 정도를 한 번씩 읽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탈공업사회라고도 한다. 실제 시험 문제에 갔을 때 정보화 사회의 의미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있을 때 탈공업사회다라고 했을 때 요건 맞는 내용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사회란 사회의 발전 단계서를 근거로 해서 문명사적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건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정보사회라고 할 때는 보세요. 인류사회에서 전 문명사회에서 농업혁명을 거쳐 농업사회로, 산업혁명을 거쳐 공업사회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번엔요. 정보혁명을 거쳐 정보사회로 발전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농업혁명을 거쳐 농업사회로, 산업혁명을 거쳐 공업사회로, 정보혁명을 거쳐 정보사회로 이행되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정보화에 대한 정보사회를 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면 왜 공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오게 됐느냐? 바로 사람들의 니즈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공업사회에서는 열심히 일만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봐도 열심히 일만 하셨다고요.
열심히 일만 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주경야독으로 엄청나게 일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좀 빨리 깨우치자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됐냐면 IT 기술이 들어갔어요. IT 기술. 네, I가 뭐예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가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IT 기술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보를 쉽게 얻을 방법이 있었을까? 옛날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그렇죠. 발품을 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방송, 공업사회에 우리 뉴스 많이 봤잖아요. 방송, 신문, 라디오, 이게 바로 미디어예요. 미디어를 통해서만 우리가 정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뉴스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 뉴스가. 하지만 지금은 뉴스를 비난을 하거나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왜요? 정보를 많이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번외적인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광화문에서는 A단체가 모이고 서초동에서는 B단체가 모입니다. 제가 AB단체라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A단체 사람들과 B단체 사람들을 서로 주장하는 것들이 몇 명이 모였느냐라는 걸로 한번 신경전이 좀 있었죠. A단체 사람들은 B단체를 비난하고 B단체 서초동 사람들은 광화문을 비난하고, 이거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그죠? 그런데 몇 명이 모였느냐라는 거에서 우리 뉴스, 대표적인 뉴스, J로 시작하는 뉴스, C로 시작하는 뉴스, K로 시작하는 뉴스, M으로 시작하는 뉴스, 뭐 이러한 뉴스들마다 인원이 다 달라요. 두 파로 나눠져요. 두 파로. 그래서 어느 뉴스에서는 여기가 300만 명이 모였다. 어디에서는 여기가 200만 명이 모였다. 뭐 이렇게 서로 거짓말을 막 이러는데 뉴스도 지금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번외적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면은 몇 명 정도 모였구나 정보를 금방 얻을 수 있는 사회거든요. 이러한 기술력이 바로 IT 기술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도 나옵니까? IT 기술의 용어들이나 내용들도 나온다라는 거죠. 시험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화의 개념이 뭐냐? 정보화의 개념은 어떤 지역이나 분야가 정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죠? 정보를 중요시하는 방향, 정보화라는 거죠. 핵심은 어쨌든 정보 중심 사회라는 거예요. 문명의 발전 단계에서 농경시대, 산업시대, 정보시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원시시대 농경사회에서 농경시대의 산업시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산업화라고 보고 정보시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정보화라고 한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정보가 중심이 되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경제, 즉 사회경제를 정보화 사회에 행하는 활동이나 경향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정보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를 사회경제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경제.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6번을 보면 정보화 사회의 개념을 보시면 정보사회는 정보를 뭐한 거라겠습니까? 아까 가공, 처리, 유통을 하는 활발하여서 사회의 경제 중심이 되는 사회를 우리가 정보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정보화 사회는 말의 산업사회, 그리고 농경사회, 수렵사회, 이러한 예전의 사회들이 개념들을 개념화시킨 거죠. 정보화 사회의 개념은 그래서 이러한 정보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들을 많이 써놓은 거예요. 세 번째 하이픈을 보면은 정보화 사회의 용어는 유래가 여러 있는데 유래가 여럿 있다라는 건 뭐죠?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는 정도에서 쭉쭉쭉 여러분들이 나가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사회라고도 하고 디지털 사회라고도 하고 지식사회라고도 하고 정보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라고 한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내용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어쨌든 정보가 중심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들을 이용해서 사회를 시대로 바꾸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자, 산업시대의 성립의 계기가 된 일련의 사건들이 산업혁명이라는 것과 같이 정보화 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을 정보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보혁명을 통해서 무슨 사회가 일어났다? 정보사회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정보사회에 대한 개념이에요.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목적이나 수단이나 내용은 하나예요. 바로 뭐가 중심이 된다? 정보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는 하나입니다. 이것만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용이 정말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요거의 개념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데이터 중심의 사회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정보 중심의 산업이라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니까 앞으로 이제 뭘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관련된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인터넷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은 약자예요. 뭐의 약자냐면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즉 국제적인 망이거든요. 국제적인 망, 인터내셔널 네트워크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래서 이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해 준다. 이 망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제임스와 지금이라도 소통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전화 넘어뛰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서 미국에 있는 제임스와 소통할 수가 있죠. 인터넷 뭐를 이용한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선일까요? 무선일까요?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어요. 둘 다 포함된 거예요. 아시겠죠? 유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습니다. 자, 인터넷은 알파넷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통신망이다. 알파넷이 뭘까요? 알파넷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파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파치. 공군 기종 이름이죠. 아파치. 그런 아파치 용어랑 비슷한데 아파치하고 네트워크의 역시 합성어예요. 그래서 알파넷이거든요. 어디서 만드는 거냐면 미 공군에서 최초로 국방을 위해서 국방용으로 만든 거예요. 최초로 미 공군에서. 그래서 최초로 국방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걸 만든 거예요. 미 공군에서 각 학교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학교의 교육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전화밖에 없었어요. 전화는 무슨 통신이에요? 음성통신이잖아요. 음성통신이니까 모든 정보들을 말로 전부 불러주고 전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모사전송, 팩스밀리였어요. 팩스밀리. 근데 팩스밀리는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떨어져요. 팩스 보내보고 다 아시잖아요.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모사전송이라고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선을 깔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알파넷이에요. 이 알파넷이 시초가 된 거예요. 이게 개념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거 너무 좋은 거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기가. 이거를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하나의 지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터넷은 하나의 망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하지만 폐쇄적인 나라가 하나 있죠. 어디요? 바로 북한이겠죠. 북한은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터넷을 막습니다. 그럼 북한이 인위적으로 인터넷을 막으면 걔네들은 뭘 씁니까? 북한에서는 뭘 쓰냐면 자체 인터넷을 써요. 자체. 그러니까 자체적인 걸로 써요. 자체적인 거. 물론 북한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대부분의 정보들을 우리는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 정보 인터넷에서 어디서 얻어요? 제공해주는 쪽에서 얻는 거 아니죠? 서로 통신할 때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보 얻잖아요. 근데 북한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동당에서 아예 딱 중심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정보를 뿌려주는 방식이에요. 조금 약간 애매한 방식이긴 한데 얘네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북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해당 큰일 납니다. 갑자기 전화 옵니다. 기무사가 없어졌고 안보부가 생겼는데 안보부에서 아마 전화 와요. 여러분들한테. 왜 북한 사이트 접속했느냐 이렇게 전화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의 시초의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좀만 더 보면 통신망과 통신망을 연동해 놓은 망의 집합이다. 여기서 망이 뭐라고요?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우리나라 말로 망이라고 하니까요. 인터네트워크. 인터네트워크 헷갈리죠? 인터네트워크 약자가 인터넷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은 소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써요. 인터넷은. 소문자로 안 쓰고 뭘 써요? 대문자로 써요. I만 대문자로 쓰든 전체를 대문자로 쓰든 이건 고유대명사예요. 고유대명사.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많이 헷갈려서 인터넷이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는데 고유대명사입니다. 아시겠죠? 고유대명사.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인터넷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망, 네트워크가 바로 뭐냐면 랜입니다. 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랜은 뭐냐면 로컬 어레이 네트워크거든요. 로컬 어레이 네트워크. 로컬이 뭐죠? 로컬. 근거리. 예? 가까운 거리. 로컬. 지역. 뭐 이런 의미가 있죠? A는 어레이 네트워크.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터넷에 접속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무선으로 접속하는 방식이 있고 컴퓨터에 랜선을 꼽는다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거 랜이에요. 유선을 접속한다. 그래서 이 인터넷은 하나하나의 단위로 나눠집니다. 단위로. 개인에게 인터넷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단위로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랜 등의 소규모 통신망을 상호 접속한 형태로 점차 발전해서 현재는 전 세계를 네트워크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합체가 되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인터넷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지역 단위를 다 이렇게 쪼개요. 다 쪼개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면 연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또 하나의 망이라고 해요.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또 연결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망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지역마다 나눠지고요. 지역에서도 빌딩마다 나눠지는 거예요. 빌딩 내.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빌딩을 질 때 그 빌딩에 인터넷선 다 깔잖아요. 이 하나의 선에서 나눠지는 개념이에요. 인터넷이. 그래서 이렇게 작은 조직의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이뤘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느냐?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여기서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바로 이겁니다. 인터넷은 PC 통신처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되는 밑줄, 호스트 컴퓨터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호스트 컴퓨터. 인터넷은 바로 호스트 컴퓨터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인터넷 오기 전에 PC통신이라는 거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건데 PC통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아니죠. 학교 다닐 때만 해도 PC통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PC통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였어요. 뭐 천리안이나 나우누리나 뭐 이러한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가요 전화선을 이용해서 전화기를 이용해서 개인이 천리안 사이트에 접속을 해요. 그러면 천리안에서 제공하는 정보들만 우리는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PC통신이에요. 지금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럼 이 천리안이나 나우누리나 이런 회사들이 바로 뭐예요? 호스트예요. 호스트. 메인이에요. 메인. 아시겠죠?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 호스트들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인터넷은 그럴까요? 인터넷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음악 파일을 웹에 올려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제임스가 그거를 받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호스트 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누구나가 호스트도 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누구나가 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중앙에 통제하는 호스트 컴퓨터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누구나 다 개방형 인터넷을 할 수 있다. 오픈 인터넷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법을 정해야 되잖아요. 법. 또는 뭐 규약,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정하긴 해야 돼요. 이런 걸 정하는 기구들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정하는 기구에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통제를 안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호스트 컴퓨터가 없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도 없다. 인터넷 대표하는 조직에 ISOC이라는 데 있어요. 인터넷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ISOC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인터넷망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주인이 없는 거거든요. 주인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에요. 인터넷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진 않지만 인터넷상에 어떤 컴퓨터 또는 통신망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통신망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제 관리와 접속은 세계 각지에 분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조금만 더 보시면 현재 인터넷은 전화망 버금가는 거대한 정보 기반이 되는 통신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보시면 무슨 의미냐면요. 전 세계를 인터넷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소규모 집단끼리 모여가지고 결국은 큰 망을 일으켰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주인이 없을 때는 이 개념들이 모여가지고 연결할 때 어떤 서로 정해진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는 .kr을 씁니다. 일본은 .jp를 써요. 도메인 네임에서.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누군가는 정하긴 해야 되잖아요. 규약이 없을 뿐이지 누군가는 이렇게 쓰자라고 정하는 기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구들이 아이속이라든지 KR 닉이라든지 그냥 닉이라든지 이 닉이 전 세계 인터넷의 기본 관리하는 조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KR 닉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단체들 몇 개를 좀 외워두셔야 돼요.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 호스트 컴퓨터가 없다.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 인터넷 한다고 누가 제재해요? 제재 아무도 안 합니다. 음악 파일을 올린다고 누가 제재해요? 제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위배가 되면 제재를 당하게 되겠죠. 아시겠죠? 저작권 위배가 되면.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메일은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텔넷, 원격 접속, 텔넷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텔넷이 뭐냐면 요즘에 발달된 텔넷은 IoT입니다. IoT가 뭘까요? IoT 들어보셨죠? IoT 이건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거든요. 사물 인터넷. 우리 시험대 나왔었어요. IoT.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데 이 IoT에서 나온 게 바로 뭐냐? IoT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에서 IoT 사물 인터넷은 쉽게 얘기해서 이 지우개가 있는데 이 지우개 안에 컴퓨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컴퓨터를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럼 IoT에 여기에 컴퓨터를 넣어놓으면 내가 멀리 있어도 여기 컴퓨터 통신 장치가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든 유선으로든 여기 접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텔넷이에요. 텔넷. 그 부분이. 원래 최초의 텔넷은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최초의 텔넷은 뭐냐면 우리 컴퓨터가 안 돼요. 갑자기 고장났어요. 그럼 컴퓨터 기사가 와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연락을 하면 이 업체에서 그러면 여기 뭐뭐 하라고 하면은 이 업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업체에서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내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작해 주죠. 이게 원래 텔넷이었어요. 이게 원래 텔넷. 원격 접속. 멀리 있는 컴퓨터가 내 컴퓨터를 접속을 한다. 이거 텔넷이었다고요, 원래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IoT 기술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 그때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IoT는 이 컴퓨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이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이거를 공개해야 될까요? 비공개해야 될까요? 공개? 비공개해야 돼요. 비공개. 왜냐하면 이거 공개해버리면 1차적으로 해킹당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조작 가능하단 말이에요. 공개해놓으면. 누구든지 조작 가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창문을 열 수 있거든요. 불을 끌 수도 있고 에어컨도 틀 수 있고 가스레인지도 차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IoT 기술인데 이걸 창문에다가 그 솔루션을 그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잖아요. 장치를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공개해 버리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우리 집 창문 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IoT 기술에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비공개. 이 부분이 한번 나왔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앞으로는 공부를 하시게 될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텔넷이 뭔지 아시겠죠? 원격 접속, 멀리 있는 컴퓨터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것. FTP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웹상에 올리는 거예요. 웹상에.
웹에 왜 올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데 이 강의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 가능하게 한 게 FTP예요. 이 영상 본 파일을 MPEG이나 이런 걸로 돼 있겠죠. MP4 뭐 이런 걸로 돼 있겠죠. 이 영상물을 웹에 올리는 거예요. 가상의 공간에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올리느냐? 바로 FTP로. FTP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FTP가 뭐냐? 파일 트랜스포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파일을 트랜스포,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은 뭐죠? 프로토콜은 규약이에요. 규약. 약속. 이런 거로 보시면 돼요. 규약, 약속. 그러니까 파일을 트랜스포, 전송을 할 때 약속을 지켜서 전송하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규격이죠. 규격. 규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파일을 올리고 웹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 강의를 제3자가 듣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돼요?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다운로드 받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 받아지지 않으면 플레이 될 수 없거든요. 아시겠죠? 웹에서 플레이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받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FTP, 파일 송수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일 송수신. 자, 그 다음에 뭐 유즈넷. 유즈넷은 뭐 요즘 많이 안 쓰죠. 유즈넷은 동호회예요. 동호회. 인터넷상의 동호회. 중요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동호회를 유즈넷이라고 하면 돼요. 유즈넷. 동호회라고 써놓으면 돼요. 동호회. 요즘 많이 뭐 하나요? 예전에 한때 유즈넷이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많이 안 하죠. 요즘은. 자,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고퍼죠. 인터넷 정보 검색이 고퍼입니다. 고퍼. 인터넷 대화 채팅이죠. 그래서 IRC 채팅. BBS 게시판 아시죠? 인터넷 게시판을 BBS라고 합니다. BBS. 하이퍼텍스트 정보 알람 월드와이드 웹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웹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하죠. 월드와이드 웹.뭐뭐뭐.co.kr 이때 바로 월드와이드 웹이다. 이거 말고 또 뭐도 있냐면 뭐 MMS 뭐 이런 것도 있어요. MMS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월드와이드 웹 책으로 넘어갔죠. 하이퍼텍스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정보 알람할 수 있는 거. 뭐 온라인 게임, 동영상, 음성, 실시간 방송, 화상회의 등을 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인터넷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 줄 보면 인터넷을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정보의 바다다라고 합니다. 정보의 바다. 사실 우리가 정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군무원의 정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군무원의 정보직 시험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쪼는데 매체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가 시험 보면 얘는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왜? 네이버에 없는 정보들이 없거든요. 네이버, 우리나라 정보는 네이버에 제일 많고요. 전 세계 제일 큰 포털 사이트가 뭐죠? 구글. 네. 구글 가면 없는 게 없잖아요. 구글링 한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정보들을 다 담고 있어요. 구글에서는. 그래서 구글이 엄청나죠. 구글 지도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지도도 있고 구글 또 항공 지도도 있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죠. 엄청난 정보예요. 그럼 얘네들은 뭘 먹고 살까요? 구글이나 네이버 이 사람들은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여러분 네이버에 돈 준 적 있어요? 구글에 돈 준 적 있나요? 뭘 먹고 살까요? 이 회사들이 바로 광고를 먹고 사는 거죠. 결국은 광고. 물론 그거 이외의 것들도 수입을 내는 게 있지만 주로 광고입니다. 구글 광고를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홈페이지에 구글 광고를 달아주잖아요. 그럼 누군가 와서 이 구글 광고의 검색어를 여러분 홈페이지에 달아주면 누군가 와서 여기다 내용을 쓰고 검색 버튼 누르면 내용이 쭉 떠요. 구글에 검색한 거랑 똑같은 효과의 내용이 쭉 떠요. 이거 해주면 한 건당 100원씩 줬었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게. 이걸로 돈 버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면은 구글에서 이 홈페이지 관리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럼 구글은 누가 줘요? 기업에서 구글에 돈 주는 거고요. 기업에서. 이제 네이버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검색 광고가 엄청난 영향을 차지하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여기다가 군무원 칩니다. 군무원 이렇게 쳐요. 그리고 검색 버튼 눌러요. 그럼 군무원 학원들 여러 온라인 회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파워링크라고 뜨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회사를 클릭했어요. 클릭하는 순간
이 회사의 통장에서 또는 캐시에서 약 5,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돈이 네이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누르는 순간. 결제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뭐 꽃배달 이런 거는 엄청나게 비싸요. 예. 그러면은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막 여러 번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도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엄청난 단어들일 거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전부 다 돈이 매겨져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게 어쨌든 인터넷이다. 자, 그 다음 조금만 빨리 넘어가 보면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지원으로 4개 대학을 연결하기 위해서 국방부 중에 공군입니다. 학교를 연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넷이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초가 돼서 지금의 인터넷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하이픈,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은 전용선에 의한 IP 접속과 전화선에 의한 다이얼업이 있는데 지금 전화선으로 인터넷 연결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지금은 뭘 씁니까? 바로 전용선이라는 걸 씁니다. 전용선. 예전에는 전화선을 이용해서도 많이 인터넷 접속을 하고 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예전에는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 돈 낸 적도 있어요. 사용한 만큼. 근데 지금은 인터넷 사용한 만큼 돈 내는 경우 있나요? 없죠. 고정이잖아요. 고정. 한 달에 얼마 딱 이렇잖아요. 왜? 정보를 양을 측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딱 고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전화요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요 어떻게 됐어요? 사용한 만큼 전화요금을 냈죠. 근데 지금은 사용한 만큼 전화요금 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화는 무조건 공짜잖아요. 전화 다 공짜잖아요. 그렇죠? 대신 뭘 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용료라는 걸 내죠.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누가 알았냐고요? 몰랐어요. 네,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사용료, 즉 인터넷 전화기는 더 이상 전화 수단만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밑에 있는 이동통신의 개념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린 거예요. 이동통신 바로 뭐죠? 전화죠, 전화. 전화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벨이 만들었죠, 벨. 그렇죠? 전화기에 만든 시초 이런 건 전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이동통신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동통신은 유선이에요, 무선이에요? 기본 무선이죠. 왜요? 왜 이동통신이라고 합니까? 이동하면서 통신하려고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동하면서 통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무선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 모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바일. 움직여야 된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통신을 해주기 위한 게 바로 이동통신이에요. 이동통신이 무선통신의 기술을 사용한다. 거기 있죠? 밑줄 그으셔야죠. 무선통신 기술을 사용하므로 그 일부의 범주에 포함되니 하지만 사용자의 이동성이 보정돼야 하므로 무선을 이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동통신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기본 개념은 어쨌든 이동통신, 사용자가 이동하면서 통신이 가능한 그게 이동통신이다.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 무선을 써야 된다. 그럼 이것만 가능할까요? 인터넷망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별표 치셔야 되겠죠. 이동통신에도 많은 종류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보통 휴대전화라고 불릴 수 있는 무슨 통신? 셀룰러 이동통신. 제일 많이 쓰시죠? 셀룰러 이동통신. 그리고 주파수를 이용한 것도 있어요. 무전기, 무전기. 무전기도 이동통신 아니겠습니까? 무전기는 뭘 이용해요? 주파수를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를 이용한다.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위성통신이 있죠. 위성통신은 여러분 하나요? 합니다. 많이 해요. 뭘 해요? 그렇죠. GPS,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 켤 때, 그렇죠? 그거 뭐예요? 대부분이 위성이잖아요. GPS 아까 말씀하신 거 내비게이션을 GPS를 달아놔야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위성이에요. 위성. 그래서 GPS를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끊기잖아요. 왜요? 위성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위성으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맞죠? 하루에 24시간 자전을 해요. 그리고 지구는 공전을 합니다. 365일 공전을 해요. 근데 지구가 태양을 공전을 할 때 정확하게 365일 딱 공전하나요? 아니죠. 365.24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있는 거예요. 윤년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이동통신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쉬었다가 이동통신부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